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말 또 한 번의 연휴를 계기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 만에 또다시 2,000명대 신규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추석 연휴 여파로 지난 9월 25일에 3,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개천절 연휴 이후 평일에 해당되는 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028명이 나왔습니다. 즉 2,000여 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정도 규모는 지난 추석 연휴 이전에 보였던 신규 확진자 규모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총 검사 건수도 16만 건 정도로 추석 연휴 이전에 보였던 평일 기준 진단 검사 건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난 9월 25일 최대 확진자를 나타낸 이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선행 지표나 후행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네. 아무래도 추석 연휴의 여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추석 연휴 여파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연휴가 있죠.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현재 추석 연휴 여파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듯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개천절 연휴가 있었고 연휴 마지막 날 전국 고속도로 예상 통행량은 430만 여대로 지난 추석 연휴 하루 평균의 통행량이 육박하는 수치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임시선별 검사소 방문 인원도 평일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정확한 규모는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개천절 연휴 여파로 어느 정도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천절 연휴 여파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볼 때는 이번 주 후반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글날 연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는 다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로 인한 위험 요인이 큰 상황인데 질병청이 이대로 4차 대유행이 악화하면 이달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행이 만약 평균 수준으로 지속돼도 3,500명에서 4,300명 정도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예상 시나리오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수리예측 모델을 통한 향후 한 달간 그 단기적인 전파 양상을 분석한 결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당시 그 확진자 발생률, 전파율, 치명률,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하지만 정확히 어떤 파라미터를 입력값으로 하였는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천절 및 한글날 연휴의 여파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 한 3,000명이 넘는 확진자 규모를 다시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유행이 악화되면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발표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로 크게 상승한 지표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로 상승한 요인은 지난 추석 연휴 여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추석 연휴 여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5,000명 수준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으로 2주 후에는 비록 개천절 및 한글날 연휴 여파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가 지금 현재 현행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는 어느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 완화 정도에 따라 4,5천 명 수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연휴의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이 서울의 자치구인 반면
누적 사망률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의 자치구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 확진자의 7,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중에서 서울에서의 어떤 확진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은 확진자 비율이 높으면 이와 더불어서 사망자 비율도 높아지는 게 맞는데 누적 사망률이 높은 곳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비수도권 지역의 고연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높지 않나, 인구 대비 봤을 때는 이런 경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주로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중환자 병상이 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비율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들의 어떤 고연령층, 인구 대비 고연령층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당시에 확진자들이 어느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시설의 의료 장비들이 어느 수준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연령층의 분포 차이 그리고 또 의료 수준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자, 지난 9월 첫째 주 8.6%였던 돌파 감염의 비중이 넷째 주엔 20.8%까지 증가했습니다. 돌파 감염의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는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9월 넷째 주에 20.8%까지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었거든요. 그 얘기는 유행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특히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대인 접촉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그만큼 증가를 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얀센이 미 FDA에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만 조건부로 부스터샷 승인이 났거든요.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얀센 측에서 미 FDA에 제출한 부스터샷 임상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에 얀센 백신이 승인받을 당시에 백신 1회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 66%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번에 부스터샷을 시행을 했을 때 임상 결과는 예방 효과가 약 30%포인트까지 증가한 94%를 보였고요. 특히나 중증 예방 효과는 100%를 보였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외에서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비율이 다른 백신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네.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 승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1차 접종자 가운데 일부는 부작용 우려로 2차 접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완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차 접종 후에 어느 정도의 이상 반응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2차 접종을 맞으시는 게 맞다. 그걸 권고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백신 1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을 방문하고 그리고 아니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도 쉽게 호전되지 않았던 상당 동안 이상 반응으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하셨을 때 2차 접종을 좀 보류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단정지어서 2차 접종을 권고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경험을 했던 이상 반응의 정도나 강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중증의 이상 반응을 겪으셨다라면 2차 접종은 다소 유보를 하시는 게 혹시 2차 접종 후에 발생할 어떤 이상 반응의 중증도를 고려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의료진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어떤 이상 반응과 어떤 이상 반응의 강도를 보였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 경증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꼴로
증상이 나빠져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현재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였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임상 증상이 악화되면서 중환자로 전환이니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택치료 상에서 향후에 재택치료를 할 때 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주로 대상자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대응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송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만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무증상이나 경증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하시다가 어떤 이상 반응이 중증으로 바뀌게 되면서 병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병상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을 때에는 이러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중에 일정 비율로 이런 식으로 병상을 필요로 하는 확진자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충분한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 와중에서 심지어 재택치료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대응 인력이라든가 이런 병상 문제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택치료 도입 전에 관리 체계를 일단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